안녕하세요. 오늘 사연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1살입니다.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됐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과 시댁은 1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그 구조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기울어져 있었는지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남편이 현금을 세던 손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만 원짜리 묶음을 세는 그 손이요. 그 순간 이제 진짜 끝이 왔구나 싶었어요. 이게 그냥 어버이날 하루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경기도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평생을 일하셨고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죠.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엄마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제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짬짓돈을 모았습니다. 서랍 안에 차곡차곡 접어둔 돈봉투를 나중에 제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퇴근길에 떨이 과일 한 봉지 사오시는 게 유일한 낙인분이셨고요. 그런 분들이 사위가 온다고 하면 제일 좋은 고기를 사오시던 그 뒷모습,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도요. 엄마는 가계부를 평생 써오고 계세요. 1,000원짜리 지출도 다 적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릴 땐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학원도 여러 개 다니는데 저는 한 개가 전부였고 용돈도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았죠. 그게 가난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걸.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우리 부모님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아빠는 퇴근하고 오시면 밥을 드시고 TV를 보시다가 주무시는 패턴이 거의 고정이었는데 딸들한테는 참 다정하셨습니다. 제가 시험을 망쳤다고 풀 죽어 있으면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맛있는 과자를 까 내미시는 분이었죠. 엄마는 반대로 표현이 풍부하셔서 기쁠 때도 크게 기뻐하시고 속상할 때도 크게 속상해하시고 저는 그 중간 어딘가를 닮은 것 같아요. 감정은 풍부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타입이랄까요? 나중에 그게 저한텐 독이 됐죠.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참는 쪽을 선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겁니다. 저희 언니는 저보다 훨씬 야무진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딱딱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이죠. 가끔 그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언니 말이 맞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31살에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키가 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건설회사 대리였고 시댁은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오래 한 집이었죠. 크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했어요. 연애는 무난했습니다. 불꽃 튀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싶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난함이 좀 불안한 신호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30이 넘으면 다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이 좀 무뚝뚝해. 그래도 속은 깊은 사람이야. 결혼 생활하면서 잘 받아줘야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론 생각했어요. 저를 보고 하신 첫 말씀이 환영 인사도 아니고 오로지 아들 얘기만 하셨죠. 그래도 그때는 웃어 넘겼습니다. 긴장하셔서 말이 잘못 나오신 거겠지 싶었으니까요. 반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소박하게 잘 부탁한다. 서로 아껴주면 된다. 그 말씀만 하셨죠. 아빠도 역시 별 말씀 없으셨고 엄마는 시부모님께 음식을 자꾸 권하시면서 분위기를 맞춰주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엄마는 항상 주는 쪽이었죠. 항상 그랬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시어머니 성격이 좀 강하시던데 너 괜찮겠어? 그냥 상견례니까 그러셨던 거겠지. 눈빛이 좀 쎄하던데?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을 잘 봅니다. 근데 그때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나이였고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부터였어요. 제가 두 군데를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좀 작지 않나? 우리 하객이 좀 되는데. 어머님, 200명 수용되는 곳이에요. 우리 쪽만 200이 넘을 것 같아. 다시 알아봐. 결국 더 큰 곳으로 바꿨죠.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했고요. 그 차액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집과 시댁이 반반 그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시댁 쪽 하객이 더 많으면 그쪽에서 더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아?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거는 또 못 참으셔. 원래 좀 그런 분이야. 그냥 우리가 맞춰드리자. 나중에 더 잘해주실 거야. 뷔페 음식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식구가 많으니까 뷔페 준비를 크게 차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존 견적보다 4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것도 결국 우리 쪽에서 부담했고요. 남편은 또 그 말을 했죠.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이 코앞이었고 한 번뿐인 일이니까 그냥 넘기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시댁에 거의 매주 갔죠. 남편이 외동아들이어서 시부모님이 아들을 자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갈 때마다 뭔가를 꼭 사갔고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맞췄어요. 신혼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제가 부엌에 있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지시하는 역할이었고 저는 그에 따르는 역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죠. 나는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번 당연하게 되니 전처럼 되돌리기는 어려웠죠. 호칭 부분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한테 반말을 하셨는데 지연아, 이거 좀 해봐. 야, 이리로 와서 얼른 와서 이것 좀 해. 남편한테 말했더니 원래 우리 엄마 말투가 그래. 지연이 널 딸처럼 편하게 대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딸처럼 편하게 대한다면서 딸처럼 챙겨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편하게 부리는 건 딸처럼, 대우는 남처럼. 친정에 가면 달랐어요. 남편이 오면 아빠가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사이가 왔다고 고기 사오시고 맛있는 거 자꾸 권하시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좀 무뚝뚝해도 마냥 편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짠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이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싶어서요. 그 생각을 남편한테는 한 번도 진지하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는 결혼하고 2년 만에 낳았어요. 딸이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남편도 좀 더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남편은 오히려 더 멀어졌죠.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에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나 오늘 야근이야. 이번 주는 출장이야. 나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말들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한테 아이 관련된 걸 기대하는 일 자체를 안 하게 됐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포기했었나 봐요, 제가. 5월 12일 어느 날은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아이가 갑자기 39도가 넘는 열이 나서 막 울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손이 떨리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출장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에 혼자서요. 병원에서 처치받고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워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온 게 아니었고요. 그냥 너무 지쳐서요.
남편한테는 전화도 오지 않더라고요. 본인 아이가 걱정되지도 않나 봐요. 그날 처음으로 깊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무게를 나 혼자 지고 있다는 게. 슬프기보다는 그냥 무서웠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면 어쩌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날에도 연락이 왔어요. 손녀를 언제 데려오냐고요. 아이가 아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고열이면 영양식 먹여야 돼. 우리 집에 데려와. 내가 죽 끓여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크게 아팠다가 이제 겨우 집에서 쉬고 있는 아이를 걱정하긴 하는 건지 아이 몸 상태보다 본인이 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핑계가 달라졌을 뿐이지 늘 그런 패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꽤 예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 방식대로였죠. 보고 싶으면 평일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정이 있다고 하면 할미가 손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못 와? 바쁘지도 않잖아. 그 말은 며느리한테 딱히 중요한 일정이 있을 리 없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바쁘게 지내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몇 시간 잠깐 일하는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죠. 집에서 나와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기분이요. 내가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그 몇 시간.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게 필요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죠. 며느리가 집에 있어야 든든할 텐데 애 학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어머님, 학교 끝날 때 맞춰서 들어가요. 시간 조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네. 그 일은 그만두고 지연이 너 우리 가게 일 좀 거들면 어떻겠니? 사람이 하나 빠졌거든. 밖에서 일하는 건 못마땅해 하시면서 본인의 가게 일은 거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응?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말할 땐 그냥 좀 맞춰드리면 안 돼? 맞춰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은 항상 저한테만 해당됐죠. 명절은 언제나 전쟁이었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당연했고 음식 준비도 당연히 제 몫이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올리고 그러다 보면 오전이 다 가요. 처음 몇 년은 저도 정성껏 했어요. 이게 가족을 위한 거니까, 명절이니까. 근데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게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요. 기억나는 명절이 있어요. 아이가 4살 때였죠.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오늘 차례 지내야 하는데 어쩌냐? 일단 해열제 좀 먹이고 좀 이따가 내려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요. 손녀가 아픈데 차례가 먼저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 옆에 앉아서 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요.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죠. 나 오늘 좀 많이 서운했어. 무슨 일 있었어? 아이가 아픈데 차례 먼저 하자고 하셨잖아. 이해가 안 돼. 그랬다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명절은 명절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나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차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말을 더 이상 잇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얘기해봤자 내가 더 지칠 것 같아서요. 다음 명절에는 제가 많이 지쳐서 잡채를 가게에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거 가게에서 산 거야? 냄새가 다르네. 네,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이번에는 좀 샀어요. 그래도 명절엔 정성이 들어가야지.
사다 먹으면 명절이 무슨 맛이야. 그 뒤로 시누이한테도 말이 전해졌는지 시누이가 은근 말하더라고요. 옳게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더라고. 시누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시누이는 항상 묘하게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가 있었어요. 대놓고 막대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가슴을 찌르는 말을 잘했죠. 옳게는 요리를 잘하셔서 좋겠어. 나는 통 못하는데. 겉으로는 칭찬 같은데 속에는 그러니까 너가 하면 되잖아.가 깔려있는 말이죠. 이런 말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전 항상 웃고 넘겼죠. 옳게는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많겠다. 나는 워낙 바빠서. 저도 일하는데요. 아이도 키우는데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누이한테는. 시누이가 특히 기가 막혔던 날이 있어요. 아이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 일을 일찍 마치고 아이 학교에 갔어요.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이 순간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텼구나 싶었죠. 그런데 학예회가 끝나고 아이랑 손잡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누이였어요. 올케, 어머니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올케가 좀 와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는 지금 아이 학예회 끝났다고 아이랑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아, 그러세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올케는 며느리잖아. 참 많은 걸 담은 말이에요. 저는 그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시댁에 갔죠. 가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멀쩡하셨어요. 그냥 좀 피곤하신 거래요. 어머니 아프다고 하셔서 들렀는데요. 괜찮아 보이시네요? 왔냐? 괜찮긴 어깨도 뭉쳐있고 다리도 뭉쳐있고 우리 며느리가 주물러주면 참 시원하고 좋겠네? 저는 그때마다 하는 수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알아요. 당하기만 하는 제가 답답하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저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는 게 습관이 되면 정작 웃으면 안 될 때도 웃게 되는 거 아시나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나쁜 습관이었더라고요. 속은 속상한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였죠.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 며칠 전이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새 가방을 들고 엄청 신나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딱 명품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웬일이에요? 신상이네? 시누이가 좋아하면서 만져보고 남편은 옆에서 허허 웃고만 있었죠. 저는 그 옆에서 차를 따랐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요즘 우리 가게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너희는 아직도 내 애기들이니까 어린이날 기념으로 챙겨줘야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게가 어렵다면서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인지 한 번도 저를 챙기신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제 속은 그때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틀 전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돈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보다가 물어봤습니다. 얼마씩 드리게? 50. 양쪽 다 50씩만? 응. 그런데 남편이 봉투를 2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것, 아버지 것 따로 합쳐서 100이구나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른 봉투를 또 꺼내는 겁니다. 이건 뭐야? 우리 부모님 따로 드릴 거. 방금 봉투 다 준비한 거 아니야? 그건 작은 거고 이건 따로야. 2번째 봉투에 남편이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씩 5 묶음으로요. 하나, 둘, 셋, 넷, 5. 저는 숨을 참고 그 손이 멈추기를 기다렸죠. 저게 다 얼마야? 500만 원. 설마 저걸 다 시댁에? 요즘 가게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며칠 전이 떠올랐죠. 명품 가방이 테이블 위에 있던 그때. 가게가 어렵다는 말과 상반된 선물.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아까 준비한 봉투를 손짓하며 말하더군요. 여기 50씩 준비했잖아. 이거면 충분하지.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시댁엔 500, 우리 엄마 아빠한텐 50씩 준다고? 장난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래?
우리 부모님 가게가 어렵다니까, 지금. 그쪽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그쪽, 우리 부모님을 그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아끼고 살아오셨고 돈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걸 남편도 알면서도 그런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어려우시다면서 명품 가방은 턱턱 사시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괜히 트집 잡지 마. 그리고 이 돈 너가 벌었어? 저는 할 말을 잊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더군요. 저는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500대 50이라. 그리고 그 숫자가 불러오는 기억들이 줄줄이 딸려왔죠.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치고 시누이가 무시할 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남편한테 하소연할 때마다 돌아오던 그 말. 당신이 예민한 거야. 저는 결국 그날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돈을 바꿔서 드리기로요. 남편이 잠든 시간에 몰래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친정부모님 봉투에는 500을 넣었고 시댁 봉투에는 50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손이 떨리는지. 어버이날 당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댁 먼저 가자. 점심 거기서 먹고. 나는 오전에 따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뭐? 어딜 가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집 먼저 가기로 한 거 아니야? 그동안 항상 시댁 먼저 갔잖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오늘은 똑같은 어버이날이라고. 남편이 뭐라 하려고 하길래 저는 잽싸게 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니 엄마 아빠가 크게 반겨주셨어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드렸어요. 엄마가 열어보시더니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 넣었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여보, 봐봐. 아빠가 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뭔 일 있어? 아빠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딸 기분은 귀신같이 파악하십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 이상의 말은 못했어요. 목이 뜨거워졌거든요. 아빠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오히려 더 참기가 어려웠죠.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한 번 더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따로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밥그릇에 반찬을 조용히 계속 얹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반찬을 보면서 밥을 꾹꾹 씹어 삼켰습니다. 오전을 친정에서 보내고 점심이 지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오전에 어디 갔다 왔어? 친정에 다녀왔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길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똑같은 날이에요.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작게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선을 피했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거기는 네 언니가 있는데 뭘. 언니가 있어도 저도 가야죠. 더 이상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남편이 봉투를 드렸어요. 제가 바꿔치기 한 그 봉투를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말이 없어지셨죠. 이번 연도에는 어찌 된 게 봉투가 좀 얇네. 얼마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보더라고요. 남편도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죠. 본인이 넣어뒀던 500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뭐야 이거? 분명 500만 원 넣어뒀는데 엄마 내가 잘못 가져왔나 봐 봉투를. 처가댁이랑 헷갈렸나 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그게 맞아. 내가 바꿔온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미쳤어? 500만 원은 우리 부모님한테 드렸어.
우리 부모님도 사정이 좀 안 좋으셔서.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님, 저도 여쭤볼게요. 똑같은 어버이날인데 저희 부모님이랑 시댁이 10배 차이 나는 돈을 받는 게 맞아요? 가게가 어렵다면서 며칠 전에 형님한테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사주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쓸 땐 써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돈 떼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어렵고 안 어렵고가 기준이에요? 그럼 제 부모님은 평생 아끼고 사셨으니까 어버이날에 홀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며느라가 목소리 좀 낮춰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버님, 잘 대해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겠죠. 정말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 명절마다 새벽부터 혼자 음식했고 시댁에 올 때마다 부엌에서 쉬질 못했어요. 지금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그만해. 무슨 버릇없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신도 똑같아. 항상 나만 예민하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당신 지금 예민한 거 맞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오늘도 그 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래, 나 예민해.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민한 거야. 됐어? 신우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옳게, 지금 어머니 아버님 많이 당황하셨잖아. 일단 좀 진정하자.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건 좀 심하지.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심한 거요? 심한 게 뭔지 저도 한번 말해볼게요. 시댁 밥 차려도 용돈 줘. 명절 음식 차려 제사 챙겨. 어버이날 항상 시댁 먼저. 이게 더 심하지 않아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지금 당장 나와.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이후로 달라질 거예요. 제 부모님도 어버이날에 똑같이 대접받아야 하고 명절에 저 혼자 부엌에 서 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시아버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저것도 며느리라고 우리가 얼마나 챙겼는데.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도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참나. 아들아, 집안 단속 좀 해야겠어. 며느리가 저래서요 원.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난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그래, 나는 먼저 갈게. 뭐? 잘 생각하고 들어와. 오늘 밤 안에. 저는 아이 데리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안 와?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괜찮아. 아이한테 괜찮다고 말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무언가가 소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을까?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왔네?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저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런 짧은 사과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정확히 뭐가?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쭉. 저는 숨을 한 번 골랐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시댁 뒷바라지한 게 몇 년이야? 그 노동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봐. 대충만 잡아도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그냥 해왔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당신 가족이니까 참고 해왔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 온다고 하면 항상 제일 좋은 고기에, 음식에,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10년 동안 한 게 뭐야? 명절에 짧게 들렀다 가는 거, 그게 전부지? 지연아, 잠깐, 아직 다 못했어. 우리 아이 응급실 간 날 기억해? 새벽 2시에 내가 혼자 택시 탔어. 당신은 출장 중이었던 날. 그날 내가 너무 낡고 지쳤더라. 근데 그 얘기를 당신한테 한 적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말해봤자 예민하다는 말 들을 게 뻔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예민한 거고 사실을 짚어도 예민한 거야. 10년 동안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민한 사람인가 싶더라고. 근데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불편한 걸 내 탓으로 돌린 거였다고.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어. 당신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도 어렵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이야, 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내 가족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까지 선택을 해왔어. 매번 시댁을 선택한 거지. 이번엔 똑바로 선택해. 앞으로도 내가 참아야 하는 게 그대로라면 우린 여기까지야. 이혼하자.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텐 전혀 아닌데. 남편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남편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설득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야겠소. 지금? 지금 가야 할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은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죠. 남편 얼굴은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에 친정으로 갔죠. 배를 누르자 불이 켜지고 아빠가 나오셨어요. 밤중에 사위가 서 있는 걸 보시고 놀라셨죠. 아이고 사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남편이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요. 지연이한테도 두 분한테도요. 아빠의 눈빛이 변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들어와라. 거실에 앉자 엄마도 나오셨죠. 남편이 두 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제가 지연이를 많이 외롭게 했어요. 시댁 일이라면 다 맞추라고 했고 서운하다는 말에 예민하다고만 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위, 자네한테 뭘 바라고 잘해준 게 아니야. 지연이 잘 봐줘. 그거면 돼. 남편이 눈이 빨개졌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셨어요. 과일이었죠. 밤중에 찾아온 사위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몰래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둘 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할게. 앞으로 처가랑 시댁이랑 같게 대하겠다고.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서운해 하시겠지. 근데 이번엔 나도 안 물러설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도로가 텅 비어 있었죠. 그 텅 빈 도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화를 내고 조금은 뻔뻔해졌다면, 진작이 사람이 이랬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뭉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고마워. 남편이 잠깐 저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아니야, 내가 늦었지. 늦었지. 근데 이제라도 한 게 어디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남편을 100% 믿진 않습니다. 한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10년의 세월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빠르게 행동한 것, 창피하고 불편했을 텐데도 한 거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딱 한 번만요.
지금도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제 생각만큼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 시누이는 여전히 가끔씩 기분 상하는 말을 해요. 그 집이 바뀌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불만을 말했을 때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작년에 저희 부모님 생신에는 남편이 먼저 식당을 예약해뒀고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요. 조용히 예약하고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작은 행동인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스스로 한 거였으니까요. 돈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어버이날이 오면 앞으로도 그때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프기만 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날 덕분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래 참으면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결론이 나니까요. 저처럼 참고 계신 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비율을요. 그게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 터뜨려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에게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